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 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가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자서전 편집위원으로 임명돼 자서전 집필을 맡은 분을 이 아침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총 2년여 동안 41회의 구술을 기록했고요. 관련 인물들과의 수많은 인터뷰, 국정노트, 일기, 육필 메모 등 미공개 자료들도 섭렵한 주인공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서전 집필을 부탁받을 만한 분이라면 보통 필력과 감각, 안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김태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가오는 18일 일요일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도식. 우리 김태근 선생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말년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인데요. 이 4주기를 맞이하는 소회가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 유무영 그 민족 자산을 남기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아주 엄중하다 보니까 그분이 남기신 이런 자산들이 자꾸 퇴색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생전에도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서민경제 후퇴를 걱정하셨는데 지금 아마 이런 우리 작금의 한국 그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참 착잡합니다. 저도. 김대중 자서전 그리고 새벽이라고 하는 김대중 평전을 잇따라 집필하셨는데요. 두 저술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 뭐죠? 공통점은 두 권 다 잘 아시겠지만 자서전과 평전 그분의 일대기를 기술한 것이고요. 네.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어서 자서전은 집필이 되었고 새벽은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본 김대중이란 그 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김대중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새벽은 평전은 자서전에서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각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제 기술한 것이죠. 그래서 문체나 스토리 전개 같은 것들이 좀 훨씬 자유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서전은 엄중하니까 굉장히 엄중했는데 그 평전은 좀 비교적 자유스럽게 그분의 생각을 제 시각으로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서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대중 자서전은 1인칭 시점에서 기술된 거죠. 그렇죠. 예, 난원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아니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분만 초록해 가지고 열심히 이거 찾아가지고 봤는데
이게 1인칭 시점에서 기술된 게 김대중 자서전이라면 예. 새벽은 이제 3인칭 시점에서 예. 좀 더 삼자적 시각에서 본 그렇죠. 것이다. 예, 그렇죠. 우리 김태근 선생님의 시각이 많이 반영됐겠네요. 그렇죠. 예. 새벽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김대중 자서전, 즉 1인칭 시점의 자서전 저자가 된 데는 우리 김태근 선생님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경위로 자서전의 저자가 되셨습니까? 좀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시죠. 예, 그분께서 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제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는 다만 네. 그 김한정, 최경환 두 비서관이 네.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을 써 주셨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네. 제가 그 숫자석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저는 또 뭐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저를 선택한 것은 아마 네. 제가 그 시기에 2004년 봄에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뵀는데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혀 저는 그 영향이 안 된다고 이제 거절했었죠. 그런데 두 분이 간곡하게 또 설득을 하고 또 글 잘 쓰는 대통령이 뒤에 계신데 무슨 염려가 되냐는 그런 또 권유도 받고 해서 독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생애에서 가장 안타까운 봄날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어쩌면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판이라서 그분을 뵙는데 그렇게 가장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마침 시작되는 한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류에 대해서. 한류. 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한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면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자신은 대한민국의 문화 재창조력을 믿는다는 그런 아주 그 목소리는 갈라지지만 아주 유장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셔서 내가 비록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긴 글을 못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모자라지만 이번에 일대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벌써 이제 자서전 완성한 게 그로부터 6년 그리고 2년 동안 작업해서 평전이 2년 동안 걸렸으니까 제가 김대중으로 살았던 게 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는데 김한정 비서관하고 최경환인가요? 최경환 비서관. 최경환 비서관이 찾아와서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제 뭐 영향이 되지 않는다고 겸손하게 거절을 했지만은 겸손이 아니라 원래 제가 능력이 뭐 좀 모자란 편이죠. 근데 계속 이제 권유하고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독대를 해서 결국은 쓰게 됐다.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국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태근 선생님을 자서전의 필자로 선정을 하게 됐다면은 다른 계기가 있었을 건데요. 그게 뭐 그 이전에 썼던 경향신문 데스크 칼럼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게 예를 들면은 1998년 2월 26일자 경향신문 데스크 칼럼에서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칼럼을 쓰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지지자들과 kil별해라, 인기를 버리라, 함부로 구호를 외치지 말라, 인의 장벽을 걷어내라, 뭐 이런 것들을 당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가 아닐까요? 그때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 칼럼은 기억을 못하셨을 겁니다.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막 권력이 막 처음 출발할 때 하기 때문에 98년도니까 서슬퍼런 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누가 챙겨서 드려야 될 텐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죠?
제가 생각하는 데는 아마 대통령께서 네. 그 퇴임 이후에 그리고 저 임기 말에 경향신문을 유심히 보셨다고 그래요. 아, 네. 임기 말부터 퇴임 후에.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왕성하게 칼럼을 썼을 때니까 네.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제 글을 많이 읽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분의 일기가 발견돼서 그 일기의 문체를 보니까 네. 그 상당히 단문 위주의 어떤 그런 그 어떻게 수식어를 생략한 이런 부분들이 뭐 저랑 제 글 문체랑 좀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네. 그런 것들이 혹시 염두에 두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지금은 하늘에 계시니까 잘 어떻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04년도에 처음 얼굴을 뵀을 거고요. 네. 그 이후에 구술을 위해서는 뭐 여러 번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인상 비평을 좀 해주시죠. 그 다정다감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대신 그 피해 의식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의식. 피해 의식.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처음 만난 사람을 네. 이제 굉장히 낯것이 좋은 그렇게 대하면서도 네. 그 왠지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저랑도 공식 그 구술을 41차례, 41차례 했는데 네. 한 10번쯤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정도로 좀 그런 피해의식이 좀 있어 보였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제 구술하면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네. 아,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한테 버림을 받아도 네. 이게 결국은 믿을 곳은 이제 국민밖에 없었던 분이고요. 네. 또 이제 사람들이 전부 산속의 어떤 괴물을 무서워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용기를 내서 산속에 들어가서 괴물을 물리치고 왔는데 네. 정작 마을에 와서는 이제 돌팔매를 맞는 네. 그런 어떤 슬픈 영웅이었다라는 네. 그런 전 인생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게 41차례, 41차례 구술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구술을 받을 때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뭐 약속을 정해가지고 맨날 며칠 동교동으로 찾아가서 시간대로 쭉 뭐 녹음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분께서 그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네. 2시간 이상을 이제 구술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그분이 자서전만큼은 굉장히 의욕을 막 내셨거든요. 네. 그 역사에 이제 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저희가 이제 질문지를 드리면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숙고하시다가 날짜를 정하란 거죠. 날짜와 시간을. 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이건 전부 그 비디오 촬영도 다 해놨습니다. 비디오 촬영도. 예. 왜냐하면 또 이 역사에 기록이죠. 기록이고 너무 또 이분이 남긴 게 많기 때문에 또 네. 행여 네. 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시비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 또 나가서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썼죠. 그래서 한 번 인터뷰할 때 많게는 한 10명, 네. 적을 때는 서너 명씩 이렇게 가서 그분을 뵙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혼자서 독대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관련 인사들을 그렇죠. 여러 명 같이 가서 보조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이었네요. 그렇죠. 또 이제 당신께서 제대로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그때 관련 뭐 인사들이나 네. 또 그 실무자들을 다 배석시켜서 불러서, 네. 설명하도록 하고 그걸 또 전 과정을 다 녹화를 하고 그렇게 됐죠. 그 녹화한 자료만 해도 상당히 방대하겠네. 방대하죠. 지금 지금 김대중 도서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도서관에 가시면 네. 그 녹취록들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증언했던 네. 국내외 인사들이 한 거의 100명 이상의 어떤 녹취록들이 지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 작업은 상당히 방대하게 이루어졌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방대한 것들을 제가 정확히 이렇게 예, 이제 수집하기는 약간 역부족이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41차례 구술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역시 도쿄에서 그 납치 사건 네. 그때는 쉴 새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구술하셨거든요.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그때가 좀 인상이 남고 그리고 저 신군부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네. 그 홍일이 큰아들의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는 부분은 그 쇠잔한 가운데서도 뭐 아주 제가 울었어요 하면서 그 목소리 비슷하네요. 제가 울었어요 라는 그렇게 증언 하시는데 그때 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정식 구술은 아니었지만 네. 그 쇠약해지셨을 때 제가 기억하기는 7월 9일로 기억합니다. 몇 년도죠? 그게 2009년 7월 9일. 2009년. 예, 그러니까 이제 서거하실 때 네. 서거 이제 그 다음에 14일 날 입원하셔서 이제 못 돌아오셨잖아요. 그냥 네. 병원에서. 근데 7월 9일 이제 동교동 사저에 갔을 때 네. 대통령이 그때 저를 우셔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 보고 막 우는데 남들은 나보고 퇴임한 대통령이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간 열사, 의사 그런 사람들이 지하에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을 거 아닌데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 같은 이 늙고 병들고 힘없는 나라도 나서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나라도 나서서 소리쳐 외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울음이 참 저희들 가슴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돌아가시 직전이죠. 직전이죠. 예, 그 울음을 듣고 이제 그분이 이제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저한테 그분이 직접 주신 건 아니지만 네. 그 마지막 임명장을 주셨어요. 어떤 자서전 편집위원으로 네. 지상에서 준 마지막 임명장입니다. 그래서 저 임명장을 주시면서 이 모든 자서전은 그 김태근 편집위원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 네. 이렇게 딱 책임 구획을 지어 주시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이 자서전이 네. 굉장히 원활하게 네. 차질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서전을 쓰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구술을 제외하고는 예. 어떤 분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인상에 남는 분 한 서너 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평전에 썼지만 임동원 장관, 통일부 장관. 네, 그분을 얻을 때 삼고초려를 해서 얻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의 증언 같은 경우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박지원 네. 그분이 또 저 후반기에서 많은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김옥두 또 김옥두. 예, 권노갑 이런 분들은 자서전을 또 썼어요. 그분들이 특별히 자신들이 자기 자서전을 썼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상황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김옥두 씨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오래 접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저 출입 기자로서 그때가 언제든지 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가까이 그 동교동에 매일 아침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이제 평화민주당 총재였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바로 이제 테이블이 쫙 있으면은 김대중 총재가 그 상석에 앉아 계시고 그 옆자리에 이제 박지원 그땐 대변인이었어요. 박지원. 그다음에 그 박지원밖에 없었지. 나머지는 이제 기자들이 쫙 둘러앉아가지고 아침에 미역국을 줍니다. 미역국. 밥은 안 줘요. 미역국 하나 딱 놓고 떡을 이제 딱 주고 떡을 먹으면서 미역국을 마시면서 이제 그 해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바깥에서 기자들이 신발을 흐트러 놓으면 신발을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김옥도 의원이었습니다. 김옥도 의원이 뭐 마당쇠의 모습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순수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자들 신발 자기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가서 막 정리하고 그랬어요. 제가 보더라도 네. 그분은 우리 한간에 알려진 뭐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명석하고 네. 그리고 의리가 있고 또 그 상황 판단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년에 그 속칭 동이동 가신들의 어떤 반 DJ 정서를 가지고 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게 김옥두 의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뭐 한강옥이라든지 하나가 이런 사람들은 뭐 박근혜 그런 분들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분 이제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네. 이제 그분의 유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뭐 견해 차이일 수도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또 한강옥 같은 분도 가셔서 네. DJ를 위한 자그마한 그 여건 내에서 네. 그것도 그 사회통합 그 위원장이 그렇죠. 네. 그분이 그런 일을 충실히 한다면 그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가신 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예. 저기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우선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 당수였죠, 총재였죠 그분이 네, 네. 그때 동교동을 찾아왔는데 네. 그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온 것 같다, 환생해서 온 것 같다, 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와서 악수를 청하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하는 용서와 화해라는 원칙이 있어요. 네. 이게 화해는 가해자가 사과를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사과를 했을 때. 네. 그런데 이제 용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대리 화해가 된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지금의 작금의 그 남북 관계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 이어간다면 네. 또 뭐 그렇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인식들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 기록에는 이제 그 박근혜 그때 한나라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환생해서 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구술하실 때 따로 말씀은 오셨습니까? 그건 제가 저랑은 그때 교육 없었을 때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봄부터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 구술을 받으실 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까? 그때 그 일을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예. 저희하고 할 때도. 네. 그리고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와서 저 아버지 일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걸 높이 평가하고 내 생전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는 정도의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박정희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직접 그 당사자로서 뭐 탄압의 당사자는 죽었고 그 딸이 와서 잘못을 사과한다니까 정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공식성에서도 강도롭게 질타를 했는데 이명박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이 어땠습니까? 우선 철학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기를 이제 봤는데 그 취임사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공개 석상은 안 했지만 그래서 취임사에 그냥 아주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취임식장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그날 일기를 보면은 알맹이 없다 취임사가 그리고 철학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후로 계속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 처음에는 동교동 사제 왔을 때 네.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를 5번은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리고 중도 실용주의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정말 진정한 중도 실용주의자시거든요. 그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 보면은 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늘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런 걸 가져서 처음에는 호감이 많고 기업인 출신이라 결국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이렇게 편협된 그런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용산역 참사 사건이 그때 용산 그때 철거민 참사 사건이죠. 이게 딱 터지면서 그때 이제 정식으로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후퇴를 정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저 그때 너무 놀랐는데 아무도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아무도 이렇게 지적을 안 해줬을 때 이분이 그 노구에 80에 전직 은퇴한 분이 명확히 3대 위기를 딱 얘기하셨어요. 그때 3대 위기. 예. 민주주의, 네. 남북관계, 네. 서민경제의 파탄 이 3가지 문제점을 딱 얘기하셨거든요. 그 일기에 보면 정확히 명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이제 상당히 그런 호감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거의 뭐 참 그 대통령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게 처음에 중도 실용주의자라고 해서 혹했다가 그 실체를 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자, 잠시 간추린 뉴스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철학이 없는 인간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가를 들으니까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서 앞에 계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 하실 분이거든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었습니까? 2004년 만났을 때 바로 그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아까 표현도 하셨는데요. 이 하기 전에 방금 뉴스를 들으니까 그 국정원 그 사건 예, 뭐 증인이 나오네 마네해서 지금 하여튼 이렇게 시끄러운데 사실 그때 제가 그 관련해서 뭐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임동원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때 국정원이 그 국민의 정부 때 워낙 엄격하게 선거에 중립을 지켜서 그때 여당 의원이었던 그 속칭 뭐 저격수라고 했던 그 정영근 그때 의원이 임동원 장관한테 참 잘했다. 너무 고맙다. 국정원이 정치 중립을 지킨 건 너무 참 이렇게 정확히 잘 지킨 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 정영근이가? 예, 뭐 제가 확실히 않지만 그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민주주의가 좀 후퇴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런 업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그런 것들이 잘 묻혀가지고 계속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석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께는 좀 혹시 잘못을 많이 했죠. 우리가 대북 송금 특검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고 그렇게 숱하게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후보자 시절도 그랬고 당선자 시절에도 와서 그렇게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을 아꼈지만 그 표정에서 굉장히 실망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두 가지를 섭섭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섭섭하기보다 하여튼 실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네. 대북특검 송금과 네. 또 한 가지는 한나라당의 연정을 제안한 거.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분당을 한 거. 네. 이 세 가지를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실정으로 대표적인 실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북 송금 관련 특검을 실시한 것은 지금도 지금 후유증이 많고 대북 관계가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만일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일찍이 그 북한과의 그 어떤 정상회담을 일찍 했더라면은 네. 나중에 가서 그런 참 후퇴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게 초창기에 그 정상으로 회담에서 6.15 정신을 제대로 계승해서 발전시켰다면은 그 나중에 말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서 이렇게 후퇴를 했지 지금은 반석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그 14 정상회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기 말에 있었는데 예. 좀 더 앞에 있었다면 임기 초에 했다면 훨씬 더 달라졌을 예.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북 특검 송금 때문에 이렇게 남북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 임 초에. 근데 그 이후의 문건을 보면은 이게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제 한나라당이죠. 그때 한나라당이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분쇄하려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제 길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나온 그 변명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시켰다. 라면은 대통령의 행위니까 통치행위라는 거죠. 통치행위는 쉽게 해서 면책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다. 그게 만약에 특검으로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뜯을 건데 일반 검적으로 가면은 차라리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는 혹시 그쪽에서 전에 들은 바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분노한 거죠. 그렇게 해명을 한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건 잘못했다고 우리 했어야 되는데 네. 운명이다라는 그 자서전을 통해서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의중이 정확히 반영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쪽은 더 분개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건 이제 사실과 다르고. 사실과 달라요? 다르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있다면 국무위원들 전원이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왕 그렇게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이제 특검에서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 얘기고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생전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초창기에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민주주의의 아들 같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일을 하다 보니까 김대중 이분은 사실 정책의 천재다. 정치의 천재일 뿐더러 정책에도 천재다.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독파해서 올라가 보자 하면 벌써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참모들을 댔고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이미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딱 내려갔던 자리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심을 갖고 이제 동기동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처음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서 역시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이런 대통령이 내 뒤를 이어서 나왔다는 거에서 이제 점점 그게 호감을 갖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먼저 세상을 뜨면서 거기 남아 있는
그 노 대통령의 회화는 참 보옆에 보기 참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빨리 돌아갔으면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수명도 단축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 충격 때문에. 네, 충격도 있었고 네. 그 때 앞에서 2~3시간의 그 연결식을 꼬박 지켜보고 그때 오열하는 것들이 네. 건강에 왜 안 좋겠죠.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초창기에는 그런 그런 앙금들이 있었지만은 네. 이제 지나가면서 두 분은 그 거의 민주주의 어떤 그런 걸 어떤 소중한 이념을 주고받는 아주 그 부자지간의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북송금 특검은 그때 이제 다 국민들이 반대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 안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됐든 말든 거부권 행사하고 봤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나중에 제가 만약에 그 자서전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썼다면 네. 아마 그런 논리를 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논리를 들이댔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특검 수용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그 측근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저 취재를 해서 그렇지만 다들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변명으로도 아니 어떤 논리를 대어도 변명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매우 경색됐고 그렇죠. 또 박지원 그 지금 의원이죠 같은 경우에는 뭐 실형도 받았다가 결국은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일들로 미뤄보면 그때 그 정치적인 한나라당의 공세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잘못 대처했다는 점 그거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김대중 전 대통령 기일의 점에서 남북 관계에 좀 청신호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를 이른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그 원칙적인 대북 간의 결실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빛 정책이 결국은 이런 성과로 나온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어차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자서전을 쓰신 아바타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아바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햇볕 정책이 유효하다고 그러는데요. 네. 햇볕 정책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딱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3원칙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 어떤 무력 도발도 용납 안 한다. 첫째가. 네. 두 번째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북한과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도발도 용납 안 한 겁니다. 곧바로 응징해요. 네. 서해 교전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겼지 우리가. 그냥 응징해서 네.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칙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더 철저히 지킨 겁니다. 네. 그 원칙의 부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지 이제 그런 원칙이 지켜졌을 때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남북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대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우리의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네. 지금 그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없이 미국의 그 네오콘들의 그 흔들림을 계속 흔드는 것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네. 클린턴 대통령을 이제 설득해가면서 대북 관련 정책은 하여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주도권 회복을 박근혜 정부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평가받는 이제 대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그 판가름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어떻게 입안했고 어떻게 전개했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또 그때 실무자들이 지금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 또 지금 뭐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참여정부 때 또 중요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네. 지혜를 모아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 관계 개선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햇볕 정책의 변형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전적 계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 박근혜 정부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내부에도 예. 그 햇볕 정책을 말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박근혜 정부 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북진통일유의 예.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과연 박근혜 정부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사실상 햇볕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도 생전에 이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햇볕 정책을 많은 사람들이 뭐 퍼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러면 햇볕 정책이 아닌 대안을 한번 내놔봐라. 예?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원전을 가진 나라가 원전 한 개만 마저도 그냥 모든 나라 끝장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나라가 네. 그 전쟁을 운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는 외에서 대안을 한번 내놔봐라.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과 북이 경색되면은 서로가 한쪽은 중국, 한쪽은 미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전쟁의 그 위기가 한반도를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외교 관계, 남북 관계를 배워서 외교 관계를 정말 챙겨야 될 아주 중대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기 최근 일부 인터넷 안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폄훼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도 깎아내리는 그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 지하에서 통보하실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이제 이미 살아 계실 때 네. 약간의 포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마치고 사제에 왔을 때도 그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앞에서 시위하고 그럴 때 이제 자기 삶을 역사에 넣어야 될 것이다. 역사에 이제 넣고 거기서 이제 역사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는 가장 무서운 게 역사와 국민이었다.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었죠. 근데 생전에는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가오는 이제 한반도의 새 주인이 나왔을 때 이제 그들에게 자기 삶을 맡기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셨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쓸쓸하고 좀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분의 삶이 비록 파란만장했고 이제 현실은 고달프고 또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찬반 양론에 시달리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사셨지만 역사는 그분을 기억하셔서 우리 후손들은 그분을 역사에서 꺼내서 그분한테 그분의 삶에 경배를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촛불 집회를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신다면 어떤 시민들에게 충고를 할까요? 좀 대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 원래 의회주의자니까 이렇게 지금 장애투쟁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촛불 집회는 그 당시에도 지난번 광우병 촛불 집회는 대통령이 계실 때 일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2008년이죠. 그때 보면서 그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랬거든요. 이게 촛불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촛불도 대통령이 계시면 박근혜 정부가 빨리 사과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그 수습책을 마련해서 민심을 얻으라라는 어떤 충고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촛불은 사실 광우병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정도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보신다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반드시 그 원칙과 이게 그 어떤 민생 이걸 따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주 민생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쟁취하는 방법 이것은 그분이 워낙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저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지금 참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벌써 4주년이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서전 집필을 의뢰받고 작업을 완수한 김태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그분의 사주기에 맞아 모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